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법관으로서 경험한 황당한 사건 등을 소개해드리고 또 변호사로서 다루었던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얽혀진 법률 문제나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그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지씨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이제 법정 뒤에 뒷이야기를 이제 좀 다루니까 제 주변에 이제 법대생들한테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또 하 변호사님께서 그 법정 뒤에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뒷얘기 많이 한다고 나중에 누구 내 구설수 오르는 네. 아닌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재판하거나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 거의 뭐 기이한 일들 많고 해서 네. 얘기거리가 많죠. 네.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한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재로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사가 심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증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한 사례로서도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 들긴 한데 한번 사건 내용을 한번 간단히 얘기해 줘 보면은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이제 뭐 같이 사귀는 애인이 있었어요. 네. 애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애인과도 뭐 지내다가 이제 너무 집착한다는 이유로 이제 헤어지자 이제 그렇게 하던 중인데 잘 안 만나주고 하니까 이제 그 애인이 꼭 만나자 한 번만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뭐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곧 가겠고 유학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한 번 만나주는 게 뭐가 그래 어려우냐. 마지막으로 헤어질 테니까 만나달라.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무슨 촬영을 하는 공연이 있는 날 이제 그 방청석에 있다가 이제 같이 만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만나서 이제 그 방송에 출연했던 스태프들과 함께 출연진과 함께 뭐 시내 호텔에서 이제 투숙을 했어요. 호텔에서 뭐 이 방 저 방 이런 스태프들 자고 이 연예인은 거실에서 같이 이제 뭐 그 당시로서 어쨌든 애인인지 뭐 전 애인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한 7시경에 그 연예인이 시체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거기 있었던 애인은 없어지고 그 여성이 언제 그 자리를 떠났는지 그는 아마 좀 사려 깊은 수사관이었더라면 그 호텔의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보를 해놨을 텐데 아마도 그 수사를 하면서 워낙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갖다 보니까 그걸 확보를 못했어요. 언제 그 사람이 뭐 어디로 갔는지 뭐 그게 CCTV가 나타났더라면은 사망 시기 등과 관련해서 좀 더 입증이 좋았을 텐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 그날 연락을 했을 거니 했는데 이제 한 7시 한 20-30분 돼서 그 애인도 나타났죠. 20분 만에 좀 수상한데요. 나타났는데 그 화장이 아주 지금 우리 정영지 씨가 얼굴을 하고 있는 처럼 깨끗한 화장 상태로 지워지거나 뭐 아니면은 망가뜨려진 화장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추리극 비슷한 건데 그 사망한 분의 팔뚝에 근육 주사, 정맥 주사를 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정상적인 사진으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장에서 이제 언론 수사기관에서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주사 흔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독극물이한 사망 아니겠느냐 이래서 부검을 하자고 이제 수사관에서 나오니까 이 여자가 부검을 걷고 말려라. 그 부모에게 부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다가 그래도 뭐 수사기관이 그 이유만으로 부검
그래서 부모들도 네가 왜 부검을 자꾸 방해하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다가 결국 부검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동물병원에 가서 네.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애완용 개를 병이 들어서 안락사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약품을 뭐 항산마그네슘하고 또 무슨 어떤 독극물을 이렇게 네.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병원에 가서 그 동물병원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사람에게 투여됐을 때 복음을 하게 되면 그 독극물이 검출이 되느냐 이런 물은 거라. 네. 검출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어쨌든 그 약을 사갔다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사건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또 굳이 얘기할 필요 뭐 있겠냐 알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도화 언론에 이제 자기가 판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니까 네. 뭐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물병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신고를 했죠. 네. 신고를 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여자 애인에게 추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적과 그다음에 약물을 사간 경위 물었는데 약물 사갔냐 그랬더니 안 사갔다고 처음에는 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동물병원장하고 대질당에서 사갔지 않느냐 사갔다 이랬던 거라. 또 사갔다고 범법을 하고 또 사갔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동물 안락사 시키는데 썼다. 다 썼다. 네. 이랬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 뭐 동물병원에서 시킨 대로 황산마그네슘은 정맥주사를 하고 그거는 뭐 건축주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안락사 시킨 개가 어디 있냐? 네. 뭐 그걸 자꾸 추궁하니까 안락사 안 시켰다. 또 바뀌어 말이. 뭐 어쨌냐? 네. 약물 그냥 뭐 버렸다. 이래 나오는 거야. 진술이 오락가락하죠. 네. 그 약물 버리는 그러면 그 어디 있냐? 그 가방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모르겠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오락가락해요. 피고인 측의 진술은 그래요.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수상한데요. 네. 그런 사안에서 이제 변호인은 어떤 나중에 그 이제 그 또 판사실에서 그 약물을 담았다면 버린 데라든지 약물이 뭐 또는 핸드백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 네. 보따리를 가져와라. 이랬더니 없다 그러더니 재판 끝나고 나서 변론 종결 후에 또 여기 찾았다 그러면 가져오더라고요. 뭐 그게 하여튼 오락가락 했는데 변호인의 그 당시 이제 주로 변론한 핵심 내용은 그 항산마그네슘은 이제 뭐 정맥주사로 안락사 시킬 때 동물 안락사 시킬 때 쓰던 건데 나머지 그 독극물이 동물 실험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특히 이렇게 독극물이 뭐 예를 들어 침팬지나 개나 뭐 말이나 소나 돼지 이게 각 어떤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요. 반드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뭐 개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개에게 치명적인 것이 뭐 사람에게 반드시 치명적이다. 뭐 나쁘지긴 하겠지만 언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는 실험 결과 내지는 사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약품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실수로 투여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통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적어도 뭐 변호인은 제출한 자료로는 그래요. 그게 이제 주로. 그래서 과연 이 약품으로 죽었는지 모르지 않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데 그러고 이제 주사 흔적이 네. 폴라로이드 사진이 믿을 수 있냐? 뭐 정상적인 사람도 울긋불긋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 반드시 평소에 맞아왔던 자국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이 간혹 마약 주사도 하고 뭐 또 수면제 주사도 맞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흔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날 그렇게 맞을 수도 있고 종전에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런 흔적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뭐 애인이 이 기가한 시간은 뭐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새벽이 아니라 뭐 그날 저녁에 뭐 갔다. 그런데 그에 관한 증거도 없고 언제 갔다는 자료는 아무데도 없어요. 갔다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인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약품, 그러니까 뭐 독극물에 수입된 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수입한 게 그 동물병은 뿐이야, 우리 국내에서는. 그 동물병은 말고는 그 약품을 수입했다고 할 만한 동물병은 없는 거라.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서 수입돼서 이 피해자에게 조사된 거 아니냐. 네. 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네. 유죄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2심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재판부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쭉 그 어떤 수사 과정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증은 정말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형사재판에서 뭐 유죄 판결은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그야말로 명백히 유죄다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네. 아마 재판부에서 저는 그때 그 사건의 주심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이 약품을 잘 모르겠다. 과연 이 약품에 의해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주사 맞은 흔적이 뭐 과연 그 약품에 의한 주사인지 다른 약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피고인의 어떤 행적을 알 수 없지 않느냐. 그 전에 갔는지, 그 이후에 갔는지, 자기가 무슨 수면제 이런 거 잘못 나와 죽었는지 모르지 않느냐. 막 그런 식의 판단으로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네.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2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 왜 죽었는지는 규명이 안 된. 물론 이제 그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그게 이제 일단은 법률상으로는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님은 좀 재판관으로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그 당시 이 사건 심리에 있어서 이게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 라는 그런 판단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합의 과정은 이제 뭐 세 사람이 합의를 하는데 2대1로 어디가 저기 어느 한쪽이 많으면 이게 승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죠. 이제 저로서는 그런 이런 이제 심정 형성 내지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아주 본인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합의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데 이게 단독으로 판사분이 이제 재판하신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의부가 꾸려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제 단독 판사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그 기록을 보고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정을 형성하고 하는. 물론 단독 판사도 그 애매한 경우에는 동료 판사들한테 이런 케이스라면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합의부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재판장과 주심이 이제 기록을 판결 쓰기 전에 아주 정사를 하고 보고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재판장은 주로 기록을 재판 진행할 때 그때 이렇게 보고 재판 진행할 때 기록을 보는 것이 보통이고 물론 뭐 다른 종결할 때도 보겠지만 어쨌든 재판장과 주심이 같이 이렇게 합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주심이 아닌 판사한테도 의견을 구하기도 하죠. 하는데 재판장과 주심이 대단히 중요하고 주심은 이제 재판부에서 사건 중에 이제 이게 가나다 이렇게 구별해요. 가 사건이 재판장 주심이고 나 사건은 우배석 판사 주심이고 다 사건은 자배석 판사 주심인데 가 사건도 물론 재판장님만 보는 건 아니고 가 사건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두 배석 판사가 이제 그 사건을 검토한 또 자기 주심과 마찬가지로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심과 재판장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형법에 있어서는 그 이제 의심할 만한 정말 그런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또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견해에 생각이 따라서 들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무기징역은 무죄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앞에 무죄는 같은데 네. 뒤에는 네.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데 어떤 그 판단이 아주 이제 일반인들은 이 정도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약품을 구입한 데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이 오락가락하고 자기를 은폐하려고 하고 네. 또 이제 약물의 사용에 대한 것도 은폐하고 또 이제 뭐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만나자 그랬는데 유학에 관한 준비가 전혀 한 적도 없고 유학 실제로는 간 적도 없어요. 네.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해낸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힘스럽기도 하고 부검을 굳이 뭐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부검을 반대했다든지 그 독극물 자체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게 그 동물병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수입된 그 뿐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할 민사재판에서 예를 들어 거론되었다면 거의 뭐 증명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는 사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다뤄지지 않았지만, 요새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제 거짓 판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좀 그 증명효과가 특히 있을까요?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네. 그게 뭐 조사 과정이 뭐 어떤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조건을 걸고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저희들도 이제 실험을 좀 해봤어요. 저도 실험 대상이 돼봤는데 단순한 카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몇 번 뽑았습니까? 아니요 뭐 이랬는데 내가 그때 한번 2번 뽑았는데 2번을 떨면서 2번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금방 2번 뽑았군요 알더라고.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거짓말 탐지 조사 대상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보통 그런 수사를 자주 안 당하는 사람은 거의 드러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맨날 수사를 당하고 범죄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도 워낙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서 조사하는 내용이라는 게 땀이 어느 정도 나느냐, 호흡이 얼마나 가빠지느냐,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가지고 감지하는 건데, 뭐, 심장 하나 까딱 안 하고 땀 하나 안 나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범죄가 생활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일반, 화이트 칼라, 범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재판관님으로서 이제 만약에 이게 거짓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신뢰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거짓말 탐지기만으로 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전후좌우 피해자분의 주변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와 더불어서 거짓말 탐지기도 어떤 심정 형성에 참고 자료가 되는 거지. 거짓말 탐지기만으로 유무죄를 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되게 한 사건에 이제 재판이 마지막 종국 판결이 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또 종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또 이제 어떤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는 일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피고인들이나 진술 이런 거 들으면 코끝이 찡해지는 네. 그런 사건들도 좀 있어요. 뭐 이제 흔한 말로 뭐 누가 지낸 말인지 모르지만 뭐 범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사람은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범죄 자체는 엄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교화에 중점을 둔 형사 사법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밀수 사건이 아주 무섭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이. 네. 금괴를 밀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은괴를 밀수하는 것처럼 해서 그 안에다가 접시를 넣고, 그래서 금괴를 넣고, 은으로 이렇게 그 은괴를 겉으로는 만들고, 안에는 금괴가 되는. 네. 그런 걸 이제 밀수를 하면은, 은을 밀수하면 아주 뭐, 은하고 금하고 가격이 네, 차이가 많으니까
관세도 적게 내고 와서는 금을 무관세로 뭐 저기 밀수했으니까 그걸 팔면 아주 많이 남죠. 그런 일을 일가족 내지는 친척이면 총동원돼서 그런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밀수의 그 어떤 거점이라 할 만한 사람이 이제 그 일당들이 체포가 되고 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뭐 그 사람들이 베테랑들이니까 다 부인을 했죠. 뭐 그런 일 없다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금괴 밀수를 부인하고 했는데 이게 결국 막내쯤 되는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잡혀가가지고는 조사를 받으면서 야, 너 아버지도 다 시인했고 네. 형도 시인했고 다 했네. 니만 부인해가지고 니 또 어머니 처벌받으려고 하느냐. 응? 그 시인한 사람들은 선처하고 네. 부인한 사람들 전부 다 어미 처벌할 예정이다. 네. 너무 고생할 이유가 뭐 있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한두 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이 기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맨날 며칠 이렇게 엎어지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금괴 밀수 규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그래요. 뭐 자기가 허황되게 거짓말로 자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는 거짓말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진실일 수 있는 자기가 이제 강압에 못 이기고 자백을 했다 이게야. 그러면서 최후 진술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심지가 굳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는 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진술을 했는데 자기가 바보같이 자기만 선처받기 위해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백을 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를 엄히 처벌해달라. 내같이 비겁한 놈을 처벌해달라. 네. 이러면서 이제 울더라고. 한편 생각하면 이제 뭐 범죄는 엄청난 범죄이지만 자기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일망타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는 선처해지고 자기만 좀 처벌해달라고 울면서 했는데 왜 뭐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참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법정에서 들기는 들었죠. 네.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은 뭐 다들 엄히 처벌받았습니다. 엄히 처벌받고 뭐 그 보통 이런 관세법 위반 사건은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벌금액이 뭐 몇 배 변가가 되고 징역형도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다행히 또 적발이 돼서 이렇게 다음 이렇게 애는 또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된 거는 굉장히 그렇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렇게 일가족이 함께 일망도 이렇게 완전히 다 망했죠. 네. 전원이 구속돼가지고 그냥 징역 7년씩 뭐 이렇게 뭐 10년씩 네. 받았죠. 네, 그렇다고 하니까 또 조금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건 그렇죠. 사실인데 또 이제 또 황당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이 옛날에 어떤 총리를 지냈던 분의 아들을 사칭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얼굴 보니까 아주 곱상하게 생기고, 네. 자기 그분과 성씨가 흔하지 않은 성인데, 그 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를 이제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을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좋은, 뭐, 그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남자가 곱상하고 하니까 결국 같이 사귀게 됐는데, 뭐, 외제차도 뭐, 큰 걸 굴리고, 뭐, 이런 뭐, 수리비도 달라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당시 외제차가 흔하지 않을 때니까, 애가 혹해가지고는 이제 돈도 주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그 직장 다닐 필요 없지 않니? 이래가지고, 내가 좋은데 취직해줄게. 이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부산에 데려가가지고는, 네. 뭐, 장려천을 팔아먹은 거야. 그런 사람이 이제 거기서 뭐, 그런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고 네. 있다가, 이제 뭐, 실컷 그런 참 험한 일을 당하다가 결국 어떻게 노력해서 빠져나왔어요.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또 이 남자를 찾은 거야. 찾아가지고 따지니까 얘가 또 미안하다. 내가 뭐 하도 급해서 그랬다는 둥 헛소리 하면서 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여자가 그분에게 아주 빠졌는 거야. 또 그래서 서울에 와서 또 서울의 창녀처럼 또 팔아먹었어. 두 번씩이나. 두 번이나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인생내면 그 여자 한 번만 해도 나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뭐 조폭 비슷한 그런데 이제 뭐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 곱상하게 생긴 데 비해서는 놀기를 아주 험악하게 놀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정에 와서는 또 이제 그 사람은 구명을 위해서 이 여자가 또 노력하는 거야. 이게 좀 황당한 일이 한데 네. 어지간히 사랑은 빠진 거지. 그런데 그게 황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출하는 그 여성이 피해자가 제출하는 그 탄원서에 붙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 범행 직전 얼마 전에 이 피고인이 어느 이제 종합병원에서 어떠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신장을 기증할 분을 찾는다. 이런 공고를 보고 이 피고인이 흔쾌히 가가지고 신장을 기증을 했어. 네. 그런데 누구냐, 당신이 누군지는 적어도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알 필요 없다. 나는 단지 뭐 선행을 할 따름이지 뭐 알 필요 없다라고 해서 표표히 네. 그 병원을 떠나자. 네. 피해자 측에서 하도 고마우니까 그래도 그 신상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겨우 알아내가지고 가서 뭐 사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갔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당시 알려져서 까심난 이런 데 신문에 난 사람이고 사람이 맞아요. 근데 만일에 이제 이 여자를 2번이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자기 신장을 아무 대가 없이 떼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자기가 내가 이런 선행을 했노라 이런 적도 있었노라 라고 뭐 자기가 스스로 뭐 내가 나쁜 놈이지만은 않다 라고 이렇게 뭐 자료를 내든지 할 텐데 자기는 이런 방법도 없어. 1심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한 거야. 2심에 와서야 비로소 이 피해자 측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1심에서는까지는 피해자도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면 좀 하다가. 네. 그래서 신기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킬과 하이드처럼 말이야. 아주 험한 인성과 아주 또 착한 인생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또 이제 그 판사로서 또 이렇게 보신 사건들과 또 변호사 입장에서 보신 사건들이 조금 또 다를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당사자들이 입증해 오는 대로 물론 직권으로 물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수도 있지만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판단이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별다른 후회도 없고 아마도 이제 뭐 확신을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변호사가 되다 보면은 그 나에게 사건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뭐 뜻대로 안 되는 사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사건을 잘 모르고 사건을 엉뚱한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어떤 학교에 뭐 유수한 학원 재단 이사장이 뭐 형제간 내지는 가족들 간의 싸움에서 뭐 횡령했다 또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사건을 검토하고 무죄 변론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재단의 또 운영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노린 모함이다라는 것을 밝혀서 그분을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극구 유죄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변호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밝혀가지고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이게 검찰 단계에 있어서는 검찰 단계, 경찰 내지 검찰 단계까지는 그야말로 대체로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유리한 자료는 계속 수집이 되고 모여지는데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무시되거나 또는 뭐 수집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죠. 변명하는 것은 제대로 기술도 되지도 않고 기재도 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죠. 법정에서 이제 유일하게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 입장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데 뭐 검사도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변론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검사도 많고 경우에 따른 판사들도 검사의 입장에 좀 치우쳐가지고 아 왜 자꾸 귀찮게 자꾸 변론하느냐 맞다 그러지. 네. 이제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변론한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뭐 공소장은 반드시 검사의 유리가 써놨으니까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만 나와 있으니까 공소장 보면 맞는 것 같죠. 네. 거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를 변호사를 하면서 좀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예로 한 번은 제가 그 1심에서부터 2심, 3심까지 맡았으니 결국은 1, 2심에서는 유죄를 받고 3고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짜 휘발유, 유사석유 이런 이제 판매 제조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조책이 아니라 그런 유사석유, 유사휘발유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판 사람이에요. 판 사람인데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사가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서 유사석유 내지는 유사 휘발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팔았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 석유 판매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려면 그 사람이 판 사람이 그 재료를 가져간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제조했다 또는 제조해서 팔았다라는 본범의 행위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누가 사가서 어디서 어떻게 제조했다 판매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제조할 만한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방조한 거 아니냐. 재료를 판매한 것을 유죄로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본범 행위, 정범 행위가 있느냐, 방조했다면 정범 행위가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1심에서 했더니, 아이고, 다 알고 파랗게 찌러가지고 유죄한 거. 2심에서도 그렇게 정했더니 또 그렇게 유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상고유를 제출해서,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되려면은, 제조했다는 행위 자체가 특정이 되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제조했다는 특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파기 방송자석에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서도, 참 같은 법조인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검사나 판사나,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비일비재합니다. 네, 수사기관이라는 게 사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어떤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공권력을 또 휘둘러서 좀 이렇게 실체 진실의 발견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있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이제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돈을 빌려간 사건인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 사건이야. 사기꾼에게 가서 이제 그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시켜서 이제 돈 좀 달라. 왜 안 주느냐. 라고 해서 이제 따진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기친 사람이, 즉, 돈 안 주는 사람이 내가 협박도 당하고 공갈당했다. 돈 안 준다고 협박당하고 공갈당하고 린치를 당했다. 그래서 공갈로 이제 오히려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돈 사기친 사람은 고소인으로 자유몸이 되고 공갈했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이제 검찰 단계에서 맡았어요. 수사 단계에서 맡았는데 마침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내가 그 당시 이 사람들과 얘기할 때 녹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 보지를 않는 거야.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라고 해도 그걸 보자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취득을 해서 그 녹음을 들어봤더니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이 아주 순순한 대화예요. 왜 언제 갚을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랬지. 거기에 고소인이 얘기하는 협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취를 다 뜨고 그래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석방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랬더니 무죄 아니냐 이랬는데 그걸 석방을 했어요. 이제 구속 취소는 했는데 부재는 안 하더라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협박한 일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쪽에다가 협박하고 당신들 이래 나오면 어쩐다는 그러겠지. 협박한 일도 없는데 무죄로 하지 않고 기소하는 그런 식으로 됐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임해야 되는데 한번 건드렸으니까
뭔가 유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건이라도 만들어서 다른 여자라도 추궁해서 뭔가 이 사람을 올가매야 한다는 거. 거기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고요. 뭐 조합장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러 의견을 얘기하러 갔더니 아주 귀찮아하고 왜 왔느냐 뭐 변호사 나타나면 뭐 사건이 달라지느냐는 둥 아주 핀잔을 주고 변호사로서 아주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수사관들도 있고 검사들은 놈들한테 또 수사관들이 주로 변호사 나타나는 거 아주 싫어요.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아주 뭐 수사 방해하러 온 거 아니냐는 네. 그런 견해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도 많고 법원도 이게 검사의 편에 서는 경우도 참 많아요. 비근한 예로 뭐 저희들 최근에 재판한 예도 뭐 피고인의 변론은 뭐 입 밖에도 못 나게 하고 뭔가 네. 검사 입맛이나 판사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게 하고 자기가 계속 사건을 정리해 나가면서 검사의 말 또는 검사의 구미에 맞는 말은 자기가 정리해 나가고 변호인이 필요로 하는 말은 자꾸 막고 이런 재판을 하는 재판장도 많아요. 그래서 뭐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기피 신청 잘 안 받아주고 그냥 뭐 판사가 그렇게 깼느냐는 둥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거 많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정말 겪었던 그런 뭐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히 또 황당한 이야기들 또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예비 법조인으로서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뜻깊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정말 법조인으로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또 더 재미있게 소개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실감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 프로그램을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해설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실에서 제가 파마 시술을 받았는데요. 시술이 잘못되어서 머리카락 아래 부분이 잘라내야 할 정도로 손상이 되었습니다. 파마 시술비는 이제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다른 미용실에서 이 머리를 커트하는 비용까지 같이 달라고 하니까 시술만 환불해주고 그건 안 주겠다고 하네요. 미용실 과실로 머리 손상이 되어 커트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미용실에 가서 커트할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에서 이제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이제 불법 시술로 인한 그 환불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에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원래 얼굴로 재수술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요. 법적으로 파마 비용 이외에 손상된 머리를 잘라내기 위한 커트 비용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하강룡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도 물론이지만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는 것이 매우 뭐 용모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형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머리를 예를 들어 의사에 반해서 잘렸다 할 경우에 이게 폭행이냐 상해죄냐 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린 게 폭행이냐 상해냐 신체의 안전성 완전성을 침해한 거냐 단순히 폭행이냐 뭐 이런 그런 논란도 있는데 하여튼 머리카락을 잘 손질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파마를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어서 커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이러면은 뭐 과실에 의한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성형수술이 잘못된 거와 꼭 마찬가지로 그 파마를 한 비용을 뭐 청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카트를 해야 될 상황이면 다른 미용실에 가서 카트를 하는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파마를 하면서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미용실 주인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미용실에 간 분이 손님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문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까 손님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전적으로 미용실 측의 과실이라면 그 미용실 비용을 포기해야 되면 물론이고, 또 다른 미용실에서 카트하는 비용도 당연히 당연한 손해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뭐 성형수술 같으면은 그 재수술을 하는 고통이라든지, 뭐 또는 새로운 카트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고통이나 이론상으로는 위자료까지도 부과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여성들한테 이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정말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친구도 한번 그 머리를 너무 짧게 커트를 해서 이제 그 가발을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정말 짜증난다고, 저 미용실 어떻게 손해배상 물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좀 그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데, 뭐 법률상으로 따지면 그렇고, 물론 미용실에서 뭐 좀 머리를 짧게 깎았다, 내 마음에 안 들게 깎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 뭐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원상회복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법률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배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 뭐 유별난 행동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헤어스타일을 한번 실험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대체로 뭐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그게 뭐 속 편할 텐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구하고 또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배상해 주는 게 원만한 생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사연 주신 분께서 이제 파마 그 시술 비용 외에 또 커트 비용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속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되는 법률 문제가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자예요. 장미의 아름다움과 다이아몬드의 견고함을 하나로 로즈몬드 장미칼을 소개합니다. 칼 잘하는 칼!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장미칼의 기존! 올덩이 같은 냉동 고기가 쓱쓱쓱! 무쇠 차물통도 우습고 심지어 냄비까지 잘라버리는 강력함으로 3대를 물려줄 3대 장미칼 로즈몬드! 절삭력이 압도적이죠?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웨이브 칼날 설계로 힘주지 않아도 쓱쓱! 굵은 철사철도 뚝뚝뚝! 꽁꽁한 냉동 고기도 가볍게 쓱쓱! 생닭 자르기 힘들었죠? 뼈찌로 가볍게! 딱딱한 호박도 쓱쓱쓱! 두툼한 생선도 척척척! 김밥도 종이처럼 얇게 6개도 한꺼번에 썰어지는군요. 보세요. 마구 두들겨 패도 절삭력은 그대로죠? 평생 칼을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비밀은 스테인리스와 고탄소 특수광을 배합하여 초고온 단련시키고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한 첨단 전사 방식의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로즈몬드만의 모방할 수 없는 특수 R&D 공법. 품질 보장 10년, 30년 놀라십시오. 3대 100년간 품질 보증. 정말 뭐든지 잘 잘리고 들러붙지도 않고 너무 편해요. 강남 친구 집에 이게 착 꽂혀 있는데 와, 너무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장미 문양 좀 보세요. 유러피안 스타일이라 정말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이 모드를 다 드리는 가격이 파격 특가 29,900원, 29,900원. 두 세트 구입 시 만원 파격 할인.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한쪽 면만 장미 문양? 아닙니다. 양쪽에 모두 장미 문양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엄청난 절삭력.
돌덩이 같은 냉동 고기도, 질긴 생닭도 뼈째, 세상에 족발도 통째로, 썰기 힘든 생고기도 쉽게, 생선 비늘은 물론 물컹거려 힘든 회뜨기도 얇게, 웨이브 칼날 설기로 칼이 쉽게 파고들어 힘주지 않아도 쓱쓱, 썰기 힘든 단단한 호박 껍질도 순식간에, 질긴 생찍도 이렇게 쉽게, 전깃줄을 우습고 두꺼운 밧줄까지 두꺼운 책마저 강목으로 힘껏 내리쳐도, 팬을 잘라도 날은 그대로, 얼음덩이를 내리쳐도 끄떡없는 엄청난 절삭력으로 반영구적 사용. 둘째, 섬세한 양면 장미 문양. 대한민국의 첨단 전사 기술로 장미 가시까지 살려낸 섬세한 문양과 고급스러운 색감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로즈몬드만의 아름다움. 여기에 손이탈을 막아주는 인체공학적 그립 설계, 유러피언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셋째, 엄청난 구성.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아담한 사이즈로 소비가 간편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미니 로즈몬드와 분리되어 더 위생적인 조리 전용 가위를 추가로 더 드립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과일 자르고 장식하기 좋고, 바로잡은 생선 손질은 물론 살만 분리해서 회뜨기까지 완성. 정말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 아직도 아무 가위로 음식을 자르시나요? 틈새 음식 찌꺼기가. 이젠 이렇게 분리가 되니 음식물이 끼지 않고 씻기도 좋아. 정말 위생적. 두툼한 전선은 물론 철판까지 쓱쓱쓱. 딱딱한 랍스터도, 커다란 킹크랩도 단번에, 구운 고기도, 질긴 생갈비도 싹싹싹. 각종 해물 요리도, 냉면도 쓱쓱쓱. 분리하면 그대로 장미칼. 뭐든지 잘라버리고, 오프너 기능으로 병막에도 한방에 홈이 있어 생선 비늘도 뿌리 껍질도 싹싹 벗겨주고, 베이스가 있어 보관 이동도 안전하게. 장미칼 중에서도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속이 시원할 정도로 잘 잘리니까 요리가 더 재밌어졌어요. 오래 쓴 식칼 이제 로즈몬드로 바꿔보세요. 주방이 확 달라질 거예요.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이 모드를 다 드리는 가격이 파격 특가 29,900원, 29,900원. 두 세트 구입 시 만원 파격 할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칼 자르는 칼.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장미칼의 지존. 돌덩이 같은 냉동 고기가 쓱쓱쓱. 무쇠 자물통도 우습고 심지어 냄비까지 잘라버리는 강력함으로 3대를 물려줄 3대 장미칼 로즈몬드. 절삭력이 압도적이죠?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웨이브 칼날 설기로 힘주지 않아도 쓱쓱. 굵은 철사줄도 뚝뚝뚝. 꽁꽁한 냉동 고기도 가볍게 쓱쓱. 생닭 자르기 힘들었죠? 뼈째로 가볍게. 딱딱한 호박도 쓱쓱쓱. 두툼한 생선도 척척척. 김밥도 종이처럼 얇게. 6개도 한꺼번에 썰어지는군요. 보세요. 마구 두들겨 패도 절삭력은 그대로죠? 평생 칼을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비밀은 스테인리스와 고탄소 특수강을 배합하여 초고온 단련시키고,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한 첨단 전사 방식의 대한민국 기술력이 응축된 로즈몬드만의 모방할 수 없는 특수 R&D 공법. 첫째, 엄청난 절삭력. 돌덩이 같은 냉동 고기도, 질긴 생닭도 뼈째. 세상에 족발도 통째로. 썰기 힘든 생고기도 쉽게. 생선 비늘은 물론 물컹거려 힘든 회뜨기도 얇게. 웨이브 칼날 설기로 칼이 쉽게 파고들어 힘주지 않아도 쓱쓱. 썰기 힘든 단단한 호박 껍질도 순식간에. 질긴 생찍도 이렇게 쉽게. 전깃줄을 우습고 두꺼운 밧줄까지 두꺼운 책마저 강목으로 힘껏 내리쳐도, 팬을 잘라도 날은 그대로, 얼음덩이를 내리쳐도 끄떡없는 엄청난 절삭력으로 반영구적 사용. 둘째, 섬세한 양면 장미 문양.
대한민국의 첨단 전사 기술로 장미 가시까지 살려낸 섬세한 문양과 고급스러운 색감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로즈몬드만의 아름다움. 여기에 손 이탈을 막아주는 인체공학적 그립 설계, 유러피언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셋째 엄청난 구성, 고급스러운 양면 장미 문양과 엄청난 절삭력의 정품 로즈몬드에 분리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는 신개념 조리 전용 장미 가위, 과일 자르고 생선 다듬기 편리한 미니 로즈몬드까지, 이 모드를 다 드리는 가격이 파격 특가 29,900원, 29,900원. 두 세트 구입 시 만원 파격 할인.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